차가운 공기가 거대한 저택의 복도를 감돌았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고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은 마치 살아있는 감시자처럼 복도를 지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 했다. 이서연은 숨을 죽인 채 쟁반을 들고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존재는 이 집안의 화려한 장식품들보다도 가치가 없었고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이 그녀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식탁에는 이미희 씨 가문의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미래건설의 총수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이태성 회장, 그의 아내이자 서연의 계모인 박혜진, 그리고 그들의 귀한 딸 이유라. 서연은 그들 누구와도 피가 섞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 수프가 식었잖아. 이런 걸 먹으라고 내온 거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라였다. 그녀는 숟가락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서연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데워오겠습니다. 됐어. 입맛 떨어졌으니까 치워. 유라의 쌀쌀 맞은 목소리에 박혜진이 우아하게 입을 열었다. 유라야, 곧 있을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는 골랐니? 이번엔 샤넬 신상 라인이 아주 잘 나왔다던데. 그녀는 서연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에게 이소연은 그저 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녀일 뿐이었다. 이태성 회장은 묵묵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차가운 위압감이 흘렀다. 그에게 있어 서연은 존재 자체가 불쾌한 오점이었다.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증거. 그는 서연을 자신의 딸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유라의 수프 그릇을 치우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식당의 풍경과 달리 부엌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간이 식탁이 그녀의 자리였다. 차갑게 식은 밥과 남은 반찬 몇 가지. 이것이 그녀의 저녁 식사였다. 숟가락을 드는 손등에는 희미한 흉터들이 남아 있었다. 어릴 적 뜨거운 물에 데인 상처.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 그 모든 것이 이 집에서의 삶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곳곳을 정리해야 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 다락방 옆에 딸린 작은 창고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창문도 없는 좁고 답답한 공간.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지만 이곳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피난처였다. 침대에 누워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자신의 전공인 재무 분석을 살려 조용한 금융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태성 회장은 허락하지 않았다. 내 눈에 띄는 곳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 집안에 갇혀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집안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2층 복도를 지날 때 아버지의 서재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보통 그 시간에는 아무도 서재에 없었기에 그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것은 아버지 이태성과 계모 박혜진의 심각한 대화였다. 미래건설의 자금난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번 주 안으로 막지 못하면 부도 처리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 이태성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평소의 냉철하고 위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위기에 몰린 남자의 목소리였다.
박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신? 이대로 회사 무너지는 꼴을 보고만 있을 건 아니죠. 유라의 미래는 어떡하고요? 방법이 하나 있어. 노성진 회장이 투자를 제안했어. 우리 회사의 지분 30%를 넘기는 조건으로. 노성진 회장이요. 그 늙은 여우 말인가요? 성격이 괴팍하고 여자 버릇이 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돈을 받겠다고요. 박혜진의 목소리에는 경악이 담겨 있었다.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지.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 이태성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망설임이 느껴졌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무슨 조건인데요? 그 영감,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어 하더군. 사돈이요, 설마 유라를 달라는 건 아니겠죠? 절대 안 돼요. 내 딸을 그런 늙은이에게 줄 순 없어요. 박혜진이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이태성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라가 아니야.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어.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박혜진의 목소리가 순간 누그러졌다. 서연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교활한 기쁨이 섞여 있었다. 어차피 저 아이,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잖아요. 쓸모없이 밥만 축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집안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죠. 그 아이에게는 과분한 일이네요. 그래, 그렇게 알고 준비하도록 하시오. 노 회장에게는 긍정적으로 답을 보내야겠소. 어차피 그 아이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물론이죠. 짐짝 하나 치우는 셈치죠. 그들의 대화는 서연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짐짝, 골칫덩어리, 쓸모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집에서 그녀가 가진 이름이었다. 그녀는 상품이었고 회사를 구하기 위해 팔려나가는 희생양이었다. 상대가 늙고 포악한 남자라는 사실 따위는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미래, 그녀의 존엄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그녀는 순종했다. 그림자처럼 살았다.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모든 모욕과 멸시를 견뎌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를 팔아넘겨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들의 계획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정말로 늙은 악마의 손에 팔려가 썩어버릴 것이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가진 돈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이대로 무작정 집을 나간다면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끌려오거나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했다. 그때였다. 서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이 집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였다. 그녀는 몇 년간 아무도 모르게 경제 뉴스를 읽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공부해왔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취미이자 언젠가 독립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 믿었던 지식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절망하고 있을 여유도 없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고 했다. 지금 그녀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국의 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기업들의 정보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들의 약점, 그들의 필요, 그녀가 파고들 수 있는 틈. 그녀는 자신을 팔아넘길 상품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거래의 주체가 되어야 했다. 몇 시간 동안의 치열한 검색과 분석 끝에 그녀의 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왔다.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지훈. 그는 최근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았지만 보수적인 이사진과 집안 어른들로부터 결혼을 통해 안정을 증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그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계약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재계에 파다했다.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그의 방패가 되어줄 조용한 아내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그녀는 이태성 회장의 서재에서 몰래 빼낸 미래건설의 내부 재무 자료와 자신이 분석한 아우라 그룹의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강지훈에게 내밀 거래의 카드였다. 그녀는 단순히 도움을 구걸하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략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창고방의 작은 책상 위에서 스탠드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한때 유령처럼 살아가던 소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생존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 자신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모든 이들에게 그녀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전쟁. 서연은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밤샘으로 붉게 충혈된 눈을 한 채 이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다락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사투의 결과물이 놓여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그리고 그 성벽을 넘기 위한 그녀만의 비책. 문제는 어떻게 그를 만나느냐였다.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는 신문이나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존재였다. 일반인이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공식적인 경로로는 불가능했다. 비서실의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 뻔했다. 서연은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다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공식 일정, 인터뷰, 동선, 그 모든 것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며 그가 가장 방심할 만한, 그러면서도 외부인의 접근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은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를 발견했다.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하는 비공개 조찬 포럼. 재계의 젊은 리더들이 모여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였다. 강지훈은 이 포럼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매번 참석한다는 정보가 있었다. 보안은 철저했지만 참석자 명단에 있는 기업의 관계자라면 동반 1인까지 입장이 가능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미래건설. 그녀가 증오하는 이름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태성 회장의 서재에서 빼낸 회사 직인이 찍힌 서류 양식을 떠올렸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포럼이 열리는 날 아침, 서연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최소한의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미리 위조해둔 미래건설기획팀 대리 이서연의 명함과 포럼 참석 위임장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매 순간 심장이 졸아드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늙은 악마의 아가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포럼이 열리는 호텔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다. 미래건설기획팀의 이서연입니다. 김 부장님,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준비한 서류와 명함을 내밀었다. 직원은 서류를 잠시 훑어보더니 명단과 대조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다. 포럼이 열리는 연회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후계자들이었다. 최고급 양복과 화려한 드레스, 값비싼 보석들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들 사이에서 서연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 같았다.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오늘의 목표는 사교가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 강지훈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구석에 서서 연회장 전체를 훑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의 중심에서 그를 발견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는 주변의 다른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냉정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기회를 엿보며 끈기 있게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다. 이태성 회장이 노성진 회장과의 약속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강지훈이 잠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벗어나 테라스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그의 곁에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 한 명뿐이었다. 지금이야.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그가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누구시죠? 그의 곁에 있던 김 비서가 먼저 나서서 그녀를 막아섰다. 서연은 김 비서를 지나쳐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녀는 준비했던 첫 마디를 내뱉었다. 강지훈 대표님, 상호간에 매우 유익하고 또 극비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 제안이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구걸이 아닌 사업 제안이라는 말에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의 차가운 눈이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낡았지만 단정한 원피스, 브랜드 없는 구두,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사업 제안이라 저에게 할 제안이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의 목소리는 듣기 좋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대표님의 비서실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을 알기에 부득이하게 결례를 무릅썼습니다. 1분만, 아니 30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연의 간절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흥미로운 여자라고 생각했다. 보통 여자들은
그의 앞에서 얼굴을 붉히거나 돈을 요구하기 바빴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요소 1분 주지. 서연은 짧게 숨을 고르고 핵심을 찔렀다. 대표님께서 현재 아우라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집안 어른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 결혼 상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강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김 비서의 얼굴에도 놀란 기색이 스쳤다. 극비리에 진행되던 일이 어떻게 이런 여자에게까지 알려졌단 말인가. 강지훈의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저는 그 계약의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가로. 저는 아우라그룹이라는 이름의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는 제 제인서가 들어있습니다. 계약의 조건과 제 신상 정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결혼이 단순한 방패막이를 넘어 대표님께 어떤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저는 대표님의 세계를 이해합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대표님의 아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 능력을 이용해 대표님께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자들과는 다릅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와 그녀가 내민 USB를 번갈아 보았다. 여자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강한 의지와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단순한 신데렐라를 꿈꾸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거래하러 나온 승부사였다. 그는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USB를 받아들었다. 이름이 뭐지? 이서연입니다. 내용을 보고 흥미가 생긴다면 연락하지. 만약 연락이 없다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은 거절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다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서 있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실패한 것일까? 어쩌면 너무 무모한 도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허탈한 마음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지옥 같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 후 며칠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박혜진은 노성진 회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았다며 유라의 드레스를 고르는데 여념이 없었다. 서연에게는 그날 입을 옷이라며 낡고 칙칙한 옷 한 벌을 던져주었다. 마치 재물에게 마지막으로 입히는 수의와도 같았다. 서연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시간을 보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녀의 도박은 실패로 끝난 것 같았다. 노 회장과의 저녁 식사가 예정된 바로 전날 밤이었다. 서연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끌려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던 순간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 뜬 것은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더닛 마이너인데요. 아우라그룹 비서실의 김민준 실장입니다. 강지훈 대표님께서 내일 오전에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날 오전 이서연은 약속된 장소인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그녀는 어제 저녁 집안의 감시를 피해 몰래 빠져나오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에서 신원을 확인한 김민준 비서실장이 그녀를 최상층에 있는 대표이사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수많은 직원들이 그녀를 흘깃거렸지만 김 실장의 안내를 받는 그녀에게 감히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대표이사실의 문이 열리자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먼저 그녀를 맞았다. 방의 주인인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서연은 어제보다 훨씬 더 강렬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곳은 그의 성이었고 그는 이 성의 왕이었다. 안지, 그의 짧은 말에 서연은 책상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강지훈은 그녀가 내밀었던 USB를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당신이 보낸 제안서. 흥미롭게 봤소. 특히 우리 그룹의 해외 자회사 리스크 분석 부분은 우리 팀에서도 놓치고 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더군. 그의 목소리는 칭찬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평가에 가까웠다. 당신 정체가 뭐지? 미래건설 같은 회사에서 썩기에는 아까운 재능인데 대학에서 재무 분석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혼자 공부해 왔습니다. 서연의 담담한 대답에 강지훈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평범한 20대 여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인함과 절박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결혼계약 동의하지?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고 김 비서는 서연의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계약기간은 2년. 2년 후 내 입지가 안정되면 우리는 합의해 이혼한다.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철저히 타인으로 생활하며 서로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물론 부부로서의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을 것이요. 이 모든 내용은 외부에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될 거요.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완벽한 비즈니스 거래였다. 이혼 후에는 위자료로 서울 시내의 아파트 한 채와 평생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겠소. 당신 인생을 담보로 한 거래이니 그 정도는 받아야겠지. 서연은 조용히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모든 조항이 그녀의 자유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를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모든 조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 이씨 가문과의 완전한 단절을 원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을 통해 그들이 다시는 제 인생에 간섭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친부 이태성 회장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해서요. 그녀의 요구는 돈이 아니었다. 자유였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여자를 제대로 봤다고 생각했다. 좋소. 그 조건. 계약서에 추가하지. 그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항 수정을 지시했다. 잠시 후 수정된 계약서가 준비되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서연, 그녀가 자신의 의지로 인생의 중요한 계약에 서명한 것은 처음이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래건설의 천덕꾸러기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그룹 강지훈 대표의 아내 이서연이었다. 결혼식은 없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변호사와 김 비서만을 대동한 채 구청을 찾아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축하의 박수도 없었다. 사무적인 절차가 끝나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서연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구청을 나온 서연은 곧장이 씨 가문의 저택이 아닌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강씨 가문의 본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난 20여 년의 삶과 그렇게 작별하고 있었다. 강씨 가문의 저택은
그녀가 살던 이씨 저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웅장했다. 고풍스러운 성곽처럼 높은 담장과 잘 가꾸어진 정원. 그곳은 외부 세계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또 다른 왕국이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집사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그녀를 2층에 한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어지간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마치 박물관의 전시실처럼 차갑고 낯설었다. 대표님께서는 맞은편 방을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해 주십시오. 집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서연은 거대한 침대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거대한 새장에 갇힌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황금 새장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언젠가 날아오르기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아우라그룹 홍보팀은 모든 언론사에 한 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우라그룹 강지훈 대표, 일반인 이서연 씨와 혼인신고, 단 2줄짜리 짧은 기사였다. 신부의 사진도, 신상 정보도 없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대한민국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이었다. 그 시각, 이씨 가문의 저택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이태성 회장은 저녁에 있을 노성진 회장과의 약속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박혜진과 이유라는 거실에서 잡지를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다. 엄마, 이서연 걔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늙은이한테 시집갈 생각에 벌벌 떨고 있겠지. 이유라가 조롱하듯 말했다. 주제 파악을 해야지. 걔한테는 감지덕지한 일이야. 박혜진이 맞장구를 쳤다. 그때였다.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 긴급 속보가 떴다. 속보 아우라그룹 강지훈 대표. 정역 결혼. 어머, 강지훈 대표가 결혼을 어느 집안 딸이랑 했을까? 박혜진이 호들갑을 떨었다. 이유라의 얼굴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스쳤다. 강지훈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남자였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상대는 미래건설 이태성 회장의 장녀 이서연 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박혜진과 이유라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이태성 회장 역시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서연 우리 집에 그 이서연 쓰레기처럼 취급하던, 노성진 회장에게 팔아넘기려던 그 이서연이 말도 안 돼, 이건 가짜 뉴스야 엄마. 저거 거짓말이지. 이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박혜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태성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당장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실에서 정중하게 거절당했다. 아우라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럴 수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가 제물로 쓰려던 하찮은 도구가 감히 그의 통제를 벗어나 그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가문인 아우라그룹의 안주인이 되어서. 노성진 회장과의 계약은 물 건너갔다. 회사의 자금난은 해결할 길이 막막해졌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치욕감이었다. 자신의 딸을 아우라그룹에 시집 보낸 것이 아니라 버려진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터였다. 당장 그 애를 끌고 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태성의 고함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이서연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소나귀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버린 돌이 그들의 성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강지훈과의 결혼 생활은 조용한 호수와 같았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서로를 향한 차가운 무관심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사는 이방인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마주치면 짧은 목례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고 그 외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았다. 이서연에게는 꿈에 그리던 시간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모욕적인 언사를 듣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나날. 그녀는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는 경제, 경영, 역사, 예술에 관한 수만 권의 책들이 있었다. 그녀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지식을 흡수했다. 언젠가 이 황금 세장을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에 필요한 교양을 쌓는 동시에 자신의 진짜 무기인 분석 능력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초대장이 그녀의 조용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다. 국내 최대 백화점인 신세계그룹에서 주최하는 VVIP 자선갈라의 초대장이었다. 재계, 정계, 문화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대한민국 상류층 사교계의 정점과도 같은 행사였다. 그날 저녁, 강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잠시 시간 괜찮소? 서연은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그를 맞았다. 그는 초대장을 내밀며 용건을 말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신세계 갈라요. 함께 참석해야 하소. 당신이 공식적으로 사교계에 데뷔하는 첫 자리가 될 거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지만 목소리에는 희미한 경고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곳은 상어들이 득실거리는 정글과 같소.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오. 그저 내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그것은 명령이자 그녀에 대한 불신이 담긴 말이기도 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운 좋게 신데렐라가 된 여자. 하지만 그녀는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갈라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서연은 단순한 드레스나 보석을 고르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에 틀어박혀 갈라의 주최 측, 주요 참석자 명단, 그들의 사업 관계와 개인적인 관심사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그것은 파티 준비가 아니라 전쟁 준비에 가까웠다. 그녀는 적진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훈의 비서팀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 수십 벌을 그녀의 방으로 가져왔다. 모두가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서연은 그 중에서 가장 장식이 적고 단순한 디자인에 짙은 에메랄드색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다. 노출은 거의 없었지만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기품 있는 옷이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화려한 모습이 아닌 지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었다. 갈라 당일 강지훈과 함께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플래시가 세례처럼 터졌고 장내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내 아내 이서연이요. 강지훈은 몇몇 재계의 거물들에게 그녀를 간결하게 소개했다. 서연은 연습한 대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 사람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천박한 신데렐라를 상상했지만 눈앞의 여자는 잘 교육받은 귀족 영예처럼 보였다. 잠시 강지훈이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은 홀로 샴페인 잔을 들고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서연이 아니니? 돌아보자. 그곳에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박혜진과 이유라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오늘을 위해 칼을 갈고 온 것이 분명했다. 세상에, 디자이너 드레스라니 네가 입던 헌옷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이런 비싼 옷은 처음 입어봐서 기분이 어색하겠어. 이유라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몇몇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박혜진은 한술 더 떴다. 그녀는 걱정스럽다는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으려는 신용을 했다. 서연아,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혹시 강 대표를 잡으려고 무슨 부정한 수단이라도 쓴 건 아니지? 알다시피 내 출신 배경이 아우라 가문 같은 곳과는 영 어울리지 않잖니. 그것은 서연의 근본과 인격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악독한 말이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서연은 순식간에 가십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여유롭게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유라를 바라보았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유라야, 내 말대로 이 드레스 정말 멋지지? 지훈 씨가 안목이 아주 높으신 것 같아. 아우라 가문의 품격에 어울리는 걸로 직접 골라주셨거든. 이 한마디에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서연의 과거에 대한 모욕이 순식간에 남편의 애정이 담긴 선물에 대한 자랑으로 둔갑했다. 이유라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서연은 시선을 박혜진에게로 옮겼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빛났다. 그리고 어머님, 그녀는 의도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을 사용했다. 제 걱정은 마세요. 지훈 씨와 저는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랍니다. 제 배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요. 오히려 지훈 씨는 사람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늘 말씀하세요. 정말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죠.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침 근처에 있던 갈라의 주최 측 인사를 발견한 그녀는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렸다. 그런데 저기 걸린 그림, 정말 인상적이네요. 김민준 작가의 초기 청색시대 작품이 맞지요. 저 대담한 붓터치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 순간 서연을 둘러싼 공기가 완전히 변했다. 험담을 기대하며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은 그녀의 교양과 지성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연을 근본 없는 신데렐라로 보지 않았다. 그들 눈앞에는 아우라 그룹의 품격 있는 안주인이 서 있었다. 박혜진과 이유라는 한방 먹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비열한 공격은 서연의 우아한 방어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오히려 그들의 질투심과 천박함만 만천에 드러난 꼴이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강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맞서 싸우며 추한 장면을 연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노련한 외교관처럼 우아하고 지능적으로 상황을 지배했다. 그는 그녀의 제안서에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전략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이전과 달랐다. 저택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강지훈이 침묵을 깼다. 오늘 밤 잘했소. 짧고 무심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화려한 드레스를 벗으며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강지훈의 예상치 못한 칭찬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모두 계약일 뿐이라고. 감상에 빠져 있을 여유는 없었다. 신세계 갈라가 끝난 후 강지훈과 이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여전히 그들은 말을 섞지 않았고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지훈이 서재로 향할 때 혹은 서연이 정원을 산책할 때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 잦아졌다. 그 짧은 순간, 이전에는 없었던 낯선 감정, 어쩌면 존중과도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여전히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읽는 책의 종류가 달라졌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그리고 관련된 모든 경제 기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계약서 상에 전략적 자산이 되어주겠다는 약속,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안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든 자신의 칼을 뽑아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가 발칵 뒤집히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미래건설이 아우라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아우라테크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한 것이다. 아우라테크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 그 자체였다. 그런 회사를 중견 건설사에 불과한 미래건설이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전포고를 한 격이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고 이 무모한 도박의 배경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택에 돌아왔다. 그는 서연과 마주쳤지만 가벼운 목례조차 없이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에게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뉴스 속보를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 이태성 회장이 그녀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자 복수였다. 아우라 가문에 입성한 자신을 끌어내리고 강지훈에게 치욕을 안겨주기 위한 비열한 공격. 그녀는 곧장 저택의 거대한 서재,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있는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미래건설의 재무 상태, 최근 자금 흐름, 주식 변동 그래프, 그녀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모니터 위에서 재구성되고 분석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만하고 무모했지만 결코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할 때는 분명 숨겨진 손이 있을 터였다. 몇 시간 동안의 치열한 분석 끝에 서연은 마침내 거대한 자금 흐름의 이면에서 꿈틀거리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미래건설은 이번 인수를 위해 여러 개의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국적이 불분명한 해외 사모펀드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단기 대출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인수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거나 아우라테크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기만 해도 미래건설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그대로 파산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던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퍼시픽 캐피털. 그들은 오래전부터 아우라그룹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라이벌 기업, 태영그룹의 위장 자회사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태영그룹이 뒤에서 자금을 대고 미래건설을 총알바디로 내세워 아우라그룹의 심장을 공격한 것이다.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시험하고 그룹 전체를 흔들려는 교활한 계략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비상대책팀은 아마 미래건설만을 상대로 방어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진짜 적의 존재를 모른 채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강지훈이 패배할 수도 있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그의 패배는 곧 자신의 패배이기도 했다. 그녀를 지켜주던 아우라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이씨, 가문과 태영그룹은 피라니아 때처럼 그녀에게 달려들 것이다. 그녀는 망설일 수 없었다. 계약 조항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그녀는 발견한 모든 내용과 그에 대한 자신의 분석, 그리고 태영그룹의 허를 찌르는 역공 전략까지 담아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했다. 날카롭고 간결하며 치명적인 한 장의 칼날과도 같은 문서였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강지훈의 서재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었던 그의 공간의 문을 두드렸다. 누구야?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훈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수많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놀란 듯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지? 여긴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얇은 보고서 파일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미래건설을 이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강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아우라그룹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문제야. 당신이 뭘 안다고? 이건 단순한 미래건설의 공격이 아닙니다. 그들 뒤에는 태영그룹이 있습니다. 서연의 말에 강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태영그룹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서연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계속하라는 무언의 허락을 읽었다. 미래건설은 이번 인수를 위해 위험한 단기 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 절차를 합법적으로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동시에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아우라테크의 주가를 방어하고 아주 약간만 하락시킨다면 미래건설은 자금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강지훈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팀이 제시했던 포이즌 필이나 백기사 같은 복잡하고 수동적인 방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인 역공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당신을 뭘 믿고, 당신도 이씨 가문의 사람이잖소. 저는 제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했다. 아우라가 무너지면 제가 돌아갈 곳은 지옥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보고서는 저의 생존 전략입니다. 강지훈은 자존심과 절박함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이성은 정체불명의 여자가 내민 서류를 믿지 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지금 눈앞에 이 여자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지친 눈으로 그녀의 얼굴과 그녀가 내려놓은 얇은 보고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 얇은 종이 묶음이 마치 청은 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천천히 손을 뻗어 보고서 위로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표지에 닿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닌 두 사람의 운명을 건 계약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밤을 꼬박 새웠다. 이서연이 두고 간 보고서는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그 내용을 믿지 않았다.
그는 아우라 그룹이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녀의 분석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해외 지사의 정보팀을 통해 퍼시픽 캐피털의 실체를 추적했고 그의 개인적인 라인을 통해 미래 건설에 자금을 댄 저축은행들의 내부 정보를 파악했다. 동이틀 무렵 그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결론은 하나였다. 이서연의 분석은 완벽했다. 아니, 완벽 그 이상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 전략가들도 찾아내지 못한 적의 핵심을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그날 아침 아우라 그룹 본사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밤샘 회의로 지쳐있던 임원들은 강지훈이 내놓은 새로운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기존의 방어 전략을 모두 뒤엎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계획이었다. 미래건설의 자금줄을 직접 공격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임원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강지훈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회의를 장악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지금부터 이 계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오. 그는 보고서의 출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강지훈은 곧장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했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기쁨이 아닌 당연한 결과를 들었다는 듯한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당신은 나와 함께 이 작전을 지휘하게 될 거요. 계약 조항 위반이라는 건 알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 예외로 하지. 그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다. 그가 그녀를 자신의 전장 안으로 끌어들인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별관에 있는 작은 서재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주식 시세와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화이트보드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전략들로 가득 찼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분석. 두 사람은 마치 한 팀처럼 움직였다. 강지훈은 냉철한 결단력과 막강한 실행력으로 작전을 이끌었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아우라 그룹의 모든 자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적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전략을 수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미래건설이 언론을 통해 거짓 호재를 터뜨릴 겁니다. 주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작이죠. 우리는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가진 언론 라인을 통해 미래건설의 자금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흘려야 합니다. 알겠소. 김 비서에게 바로 지시하지. 그들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처럼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는 길고 고된 시간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밤샘 작업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든 서연의 어깨 위로 강지훈이 자신의 재킷을 조용히 덮어주었다. 스트레스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는 그를 위해 서연은 말없이 따뜻한 허브티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늦은 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커피를 마시던 중 강지훈이 불쑥 물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게 된 거요?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었다.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인간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지식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무기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긴 수많은 상처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아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채 홀로 세상과 싸워온 한 명의 인간으로 그의 마음에 다가왔다. 작전은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연의 예측대로 미래건설이 주가 부양을 위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자마자 아우라그룹은 준비했던 역공 카드를 터뜨렸다. 미래건설의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의혹 기사가 주요 경제지에 실렸고 아우라그룹은 소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를 안정적으로 방어했다. 동시에 법무팀은 인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미래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아우라테크의 주가는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미래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었던 저축은행과 사모펀드는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약속된 날짜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자 즉시 자금 회수를 통보했다. 서연이 설계한 카드로 만든 집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미래건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결국 아우라테크에 대한 인수 시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적대적 M&A 역사상 전례 없는 공격자가 역으로 치명타를 입고 항복한 사건이었다. 이태성 회장은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도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전쟁 상황실은 고요했다. 모니터에는 폭락하는 미래건설의 주가, 그래프와 아우라 그룹의 승리를 알리는 속보가 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것이다. 방 안에는 지훈과 서연. 단둘뿐이었다. 피곤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감돌았다.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깨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첫 만남에 차가운 경계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요리가 뭐 하이냈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보며 작게, 하지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네, 우리가 해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떠한 계약 조항도 보이지 않는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참호 속에서 함께 싸우고 서로의 등을 지키며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진정한 동지였다. 그 짧은 눈 맞춤 속에서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미래건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강씨 저택의 차가운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강지훈과 이서연은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을 공유했고 때로는 늦은 밤 서재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경제 뉴스나 새로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여전히 딱딱한 주제를 맴돌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지성에 대한 존중과 동지애가 묻어났다. 서연은 처음으로 이 거대한 저택이 집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독사의 혀처럼 날카로운 아기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같은 시각 몰라카니 씨 가문의 저택은 지옥과도 같았다. 미래건설은 부도 직전의 상태였고 이태성 회장은 폐인처럼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의 자존심과 명성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박혜진과 이유라는 하루아침에 상류층에서 굴러떨어진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들의 모든 분노와 증오는 단 한 사람, 이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 계집애 때문이야. 그 천한 것이 감히 우리 뒤통수를 치고 모든 걸 망쳐놨어. 이유라가 악을 쓰며 울부짖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무너지더라도 그 애만큼은 반드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술병을 든 채 번뜩이는 눈으로 이태성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파산한 사업가의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 어린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소연을 무너뜨릴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인터넷의 어두운 익명 커뮤니티에서부터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아우라 그룹 안주인 이서연의 추악한 과거.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글에는 서연의 과거가 악의적으로 날조되어 있었다.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문란한 불량 학생이었다는 거짓말.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다는 음해. 심지어 노성진 회장과의 혼담을 그녀가 먼저 돈을 노리고 꾸민 일처럼 왜곡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이태성은 돈을 주고 고용한 온라인 여론조작팀과 사이비 언론사를 통해 루머를 기정사실처럼 포장했다. 이씨 집안에서 일했던 옛 하녀가 돈에 매수되어 서연 아가씨는 원래부터 야망이 크고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식의 거짓 인터뷰까지 등장했다. 대중은 이 자극적인 스토리에 열광했다. 재벌가의 신데렐라는 순식간에 희대의 악녀, 꽃뱀으로 둔갑했다. 그녀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오물 같은 비난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데는 능했지만 이처럼 형태없는 악의와 군중의 멸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택 안에서도 하인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투명인간이 되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켰다. 강지훈과의 사이에서 겨우 싹트기 시작했던 온기는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지훈은 분노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패배자의 비열한 발악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이사회의 임원들은 회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결정타는 강씨 집안의 어른들에게서 날아왔다. 강지훈은 그룹의 상왕 애샹왕이자 그의 할아버지인 강건호 명예회장의 호출을 받고 본가로 향했다. 고풍스러운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강건호 회장은 신문 가심란을 손에 든 채 불호령을 내렸다. 이게 다 뭐냐? 저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감히 우리 아우라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 내가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더냐. 당장 이혼시켜라. 더 이상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기 전에 저 애를 내쫓으란 말이다. 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우라그룹 총수에게 내려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가족의 명예와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는 계약 결혼으로 들인 아내 하나쯤은 언제든 버릴 수 있어야 했다. 그것이 재벌가의 생리였다. 그는 거대한 압박감에 휩싸였다. 이성적으로는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었다. 그녀는 계약상의 아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함께 밤을 새우며 적과 싸웠던 동지,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던 작은 어깨, 지식은 유일한 무기라 말하던 그녀의 슬픈 눈빛. 그날 밤 강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연의 방문을 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선 채 미동도 없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먼저 입을 열었다. 계약서, 이제 효력이 다한 것 같네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폐를 끼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메마르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 결혼 끝내는 게 맞아요. 그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참아 입에 담지 못했다. 강지훈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침묵은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입에서 나올 잔인한 동의의 말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그의 신뢰는 결국 이 거대한 스캔들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 분명했다. 이서연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차가운 방 안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입에서 나올 그 예상되고도 비참한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끝내다니, 누가 마음대로 끝낸다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서 그녀를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동정도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건 당신이 시작한 싸움도 아니고 당신 혼자서 끝낼 수 있는 싸움도 아니오. 이씨 가문이 공격한 것은 이서연 개인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니까 이건 이제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아우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란 말이오. 그는 그녀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그는 통보했다. 그는 이 전쟁을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의 가족, 그의 회사, 세상의 모든 압박에 맞서 그는 계약서 위의 아내가 아닌 참호 속의 동지를 선택했다. 서연은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서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뉴스도 보지 말고 인터넷도 끊으시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만 믿어. 그리고 그는 김민준 비서실장과 아우라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하는 최정계 정보팀과 법무팀을 저택으로 호출했다. 그의 서재는 다시 한번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이태성 회장과 미래건설의 모든 것을 파헤쳐 10년 전 아침 식사 메뉴까지 알아낼 각오로 모든 거래 내역, 정치적 커넥션, 숨겨진 비밀까지 전부 다. 그리고 이 온라인 루머의 근원지도 찾아내 실행한 놈들 이름까지 전부 보고해.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정보팀은 단 하루 만에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광고 대행사와 그들에게 돈을 댄 계좌를 추적해냈다. 돈에 매수된 기자와 옛 하녀의 신원도 순식간에 확보되었다. 동시에 회계사와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법무팀은 미래건설의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우라의 이름으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내며 이태성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훑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작전의 사령관이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을 새우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처음 며칠간 방 안에서 웅크리고만 있던 서연은 점차 상황실로 나와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사팀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태성 회장이 수년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은 포착했지만 그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은닉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서류를 들여다보던 서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마 미래에 건설이 수주했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쪽일 거예요. 아버지는 유독 그 사업에 집착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적자가 난 사업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건설 자재 비용을 부풀려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녀의 기억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녀가 지목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사를 다시 시작하자 감춰져 있던 이태성의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에 둑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드러난 진실은 강지훈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악했다. 이태성은 수년간 회사 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려 대형 건설 사업들을 따냈던 것이다. 그야말로 부패의 제국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왜 그렇게 노성진 회장과의 거래에 목을 맸는지, 왜 서연을 제물로 바치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졌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미래건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태성은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비자금의 흔적을 지우고 텅 빈 회계장부를 메우기 위해 노성진 회장의 막대한 현금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딸을 팔아넘기려 했던 것은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한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우라테크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도, 서연에 대한 인격 살인적인 루머 유포도 모두 이 세무조사로부터 대중과 사정기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딸의 인생을 2번이나 제물로 바치려 한 괴물이었다. 늦은 밤, 강지호는 상황실의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비자금, 뇌물, 세무조사, 노성진 회장, 그리고 서연에 대한 스캔들까지 모든 사건들이 붉은 선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 그림이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아버지라 불렀던 남자에게 어떤 고통을 당해왔는지, 그 상처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을지 그는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태성 회장은 물론 그와 결탁한 정관계 인사들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핵폭탄이었다. 강지호는 서연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소. 그의 목소리를 들은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우리가 싸울 전장을 선택할 시간이오. 서연은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슬프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전사의 차갑고 맑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피해자는 사라지고 복수의 칼을 든 여전사가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방역을 시작할 것이다. 강지훈의 법무팀은 증거를 검찰에 넘겨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태성 회장을 처리하는 전공법을 제안했다. 그것이 아우라 그룹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저를 공개적으로 더럽히려 했어요. 그의 몰락 또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복수의 장소로 곧 열릴 미래건설의 정기 주주총회를 지목했다. 이태성 회장이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왕관을 벗고 무릎 꿇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결의를 확인한 강지훈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팀을 움직여 차명으로 미래건설의 주식 일부를 매입해 서연에게 주주라는 합법적인 무기를 쥐어주었다. 주주총회 당일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미래건설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근의 경영 악화와 적대적 M&A 실패로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단상 위에 선 이태성 회장은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일시적인 어려움과 밝은 미래를 외치며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최전방 좌석에는 박혜진과 이유라가 우아한 자태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왕국의 왕비와 공주라고 믿는 듯 오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태성 회장이 준비된 연설을 마치고 형식적인 박수를 받으며 의자에 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크왕,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지훈과 그보다 더 차가운 눈빛을 한 이서연이 서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두 사람을 비췄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와
최근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그의 아내. 그들이 어째서 미래건설의 주주총회에 나타났단 말인가. 단상 위의 이태성 회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혜진과 이유라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떠올랐다. 서연은 주변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지훈과 함께 당당하게 연 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 관계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 이태성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먼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맑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미래건설의 주주 이서연입니다. 그녀는 품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증명서를 꺼내 보였다. 법적으로 그녀는 이 자리에서 발언할 자격이 있었다. 그녀는 경악에 빠진 주주들과 기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태성 회장님께 주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다시 이태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딸의 눈빛이 아니었다.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이태성 회장님. 지난 10년간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5천억 원의 비자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태성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못했다. 개호, 거짓말 허튼 소리로 회의를 방해하지 마라. 저건 음해다. 그가 겨우 소리쳤지만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강지훈의 팀에 의해 장악된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미래건설의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미래건설에서 여러 개의 유령회사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비자금 조성의 증거였다. 장내의 술렁임이 폭발적인 함성으로 변했다. 서연은 마치 유능한 검사처럼 그의 죄를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 비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하여 불법적으로 사업을 따냈습니다. 스크린에는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과 입금 내역이 떴다.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수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중장부의 사본이 나타났다.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다가오자 이 모든 죄를 덮기 위해 아우라테크에 대한 무리한 인수를 시도하고 실패하자 그 책임을 제게 돌리기 위해 저열한 스캔들을 조작하여 퍼뜨렸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녀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광고 대행사와의 임명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이 선명하게 ing시다살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은 연 회장 전체에 비수처럼 박혔다. 당신은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이 회사를 그리고 당신의 딸까지 제물로 바치려 한 괴물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주주들은 분노하여 고함을 질렀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타전하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다. 단상 위의 이태성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이. 그의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박혜진과 이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강지훈의 경호원들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강지훈의 팀이 주총회 시작 직전에 모든 증거를 넘겼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망견자실에 있는 이태성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태성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서연은 이 모든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서 무너져 내린 아버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냈다는 조용한 종결의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그녀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심판의 날이 끝났다. 정의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전설의 탄생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었다. 미래건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사건은 미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이태성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비리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박혜진과 이유라 역시 횡령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모든 사회적 지위와 부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세상의 여론은 180도 뒤바뀌었다. 온갖 추문에 휩싸였던 이서연은 하루아침에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용감한 내부 고발자이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모든 과거는 비극적인 서사가 되었고 그녀의 현재는 불굴의 의지로 얻어낸 승리의 증거가 되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며칠 후 서연은 아우라그룹의 법무팀 사무실에서 몇 장의 서류를 마주했다. 가정법원에서 발급된 친생부모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문이었다. 그녀는 서류의 마지막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서명 하나로 그녀를 올가매던 이태성이라는 남자의 굴레는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완벽하게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딸이 아닌 오롯이 이서연 자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아우라그룹 내에 신설될 미래전략투자팀의 팀장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동정이나 보상이 아니었다. 미래건설과의 전쟁에서 증명된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인정의 표시였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방패 뒤에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니오.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시오. 서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아내가 아니었다. 남편의 이름에 기생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혼인 계약서였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그 서재에 마주 앉았다. 강지훈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이제는 빛이 바랜 그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소.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 계약서의 조항들은 우리가 철저히 타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소.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사실이 아니지. 적어도 내게는. 그는 서연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에 나는 당신을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될수록 함께 싸우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걱정하고 있었소. 나와 함께 싸운 전우는 더 이상 타인이 아니니까. 그의 담담하지만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늘 굳게 닫아두었던 그녀의 마음의 빗장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당신은 제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모두가 저를 쓸모없는 짐짝이나 거래의 도구로 볼 때 당신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었어요. 제게 필요한 방패가 되어주었고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칼을 쥐어주었죠. 저 역시 당신 곁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계약의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그들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제 이 계약서는 없애야 할 것 같군. 그는 계약서의 한쪽을 잡았고 서연은 반대쪽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그들의 기묘했던 시작을 상징하는 종이를 힘주어 찢었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그것은 그들을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풀려나는 소리였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소연 씨,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계약서의 파트너가 아닌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연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지은 꾸밈 없고 순수한 첫 미소였다. 몇 달 후 아우라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장. 강지훈과 이소연은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고 자연스럽게 맞잡은 두 손은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단단해 보였다. 세상은 그들을 세기의 파워 커플이라 불렀다. 비즈니스와 사랑, 모든 것을 쟁취한 완벽한 파트너.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을 나란히 걸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부드러운 달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행복하오? 강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을 만큼요.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소녀.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의 폭풍을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랑을 만났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녀 스스로가 쟁취한 눈부신 아침이었다.